겨울이 깊게 내려앉은 시골 읍내는 고요했습니다. 하얀 눈이 골목길의 발자국을 덮어버리고 바람은 철물점의 낡은 간판을 덜컥거리게 했습니다. 박노인은 난로불 앞에서 낡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눈보라로 도로가 통제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손때 묻은 장갑을 벗고 뜨거운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문득 바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밀려들었고 눈 덮인 길가에 누워있는 작은 소년이 보였습니다. 소년은 초라한 옷차림이었고 발에는 구멍난 고무신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놀란 듯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얘야 괜찮니?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소녀는 미약하게 신음했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고민 끝에 그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작은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그는 아이를 의자에 눕히고 난로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춥지? 조금만 참아. 박노인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어 죽을 끓였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김으로 가득 찼고 아이의 손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낯선 곳을 두리번거리다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여긴 내 가게야. 배고프지? 이거 좀 먹어봐요. 박노인은 죽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소녀는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끝까지 먹었습니다. 그 모습에 박노인은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지나가며 창문 너머를 힐끔거렸습니다. 저 노인 또 이상한 애를 데려다 놨다더라.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박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젖은 옷을 말리고 헌 내복을 찾아 입혀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준호예요. 그래, 준호야. 이제 괜찮을 거예요. 밤이 되자 바람은 잦아들고 가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박노인은 잠든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 가족은 있을까? 그는 이불을 덮어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그날 밤 박노인과 준호의 운명은 그렇게 처음으로 엮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세월을 돌아 다시 그들을 만나게 할 시작이었습니다. 30여 년이 흘러 도시는 높은 건물과 현수막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박노인은 같은 자리에 남아 낡은 철물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병세는 잦아들지 않았고 병원비는 늘어만 갔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공무원들이 철거 통보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일정표를 펼치며 이달 말까지 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긴 제 전부입니다. 조금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은 규정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접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떨어져 나간 간판을 다시 짚어 올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거리에는 굴착기의 진동이 낮게 울렸습니다. 밤이 깊자 불 꺼진 상가들이 줄지어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박노인은 서류 봉투를 펴고 잔금을 계산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약값과 보증금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가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철책을 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검은 차에서 내려가게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 장 찍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박노인은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장부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식료품과 난방용 연탄 쿠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내니는 지역 복지재단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감사히 상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같은 날 병원비 고지서가 또 도착했습니다. 금액은 지난달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는 가게 한편의 낡은 드릴과 공구를 중고로 내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단 직원이 들러 긴급 의료비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누가 부탁하신 건가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만 남기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시 반대편 복지재단 대표실의 창가에는 성인이 된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간판 글자를 기억해 같은 이름의 철물점을 찾아냈습니다. 직원 보고서에는 박노인의 현실이 담백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원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직접 찾아가려다 문 앞에서 여러 번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모르는 이의 호의가 하늘의 뜻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새벽 박노인은 빈 병과 골판지를 들고 재활용 센터로 향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붙지 않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거 구역의 경계에서 현장 관리자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관리자는 안전을 이유로 물건 줍기를 막았습니다. 잠시만 지나가면 됩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황급히 그를 제지하다 팔이 부딪혔습니다. 박노인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으로 가시죠. 그는 구급차를 부르고 자신의 코트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은 새벽처럼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박노인은 응급 처치를 받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접수 창구에서 비용을 선결제했습니다. 그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보호자 연락처에 자신의 직원을 남겼습니다. 박노인이 잠든 사이 병실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탈수,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오래전 흑백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던 가게의 온기와 따뜻한 죽의 냄새가 마음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새벽녘 병실을 나서며 문가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병실 서랍에서 비용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에는 복지재단 결제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종이를 접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호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두고 침묵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낯선 청년의 공손함에서 익숙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오래된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에는 소년과 젊은 박노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사진을 쓸어내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서 잘 살고 있을까요? 준호는 말없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이준호라는 이름과 재단 로고가 또렷했습니다. 박노인의 시선이 그 글자에 머무르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기 속에 잔잔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더 머물면 감정이 흔들릴 것 같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히고서야
박노인은 명함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눈동자에 오래된 기억이 맑게 되살아났습니다. 이튿날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은 분주했습니다. 간호사는 수술 동의서와 추가 검사를 설명했습니다. 박노인은 평온한 얼굴로 준호를 맞았습니다. 왔군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필요한 비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옆 침대에서 약한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준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준 건 큰일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받은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다시 건네주면 됩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맑게 빛났습니다. 해질 무렵 병실 창으로 붉은 빛이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박노인의 호흡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 노인이 조용히 들어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간호사가 시계를 보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주 작은 미소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이 짧고 깊게 흘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장례 절차를 정성껏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준호는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셔터를 올리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나무 향이 퍼졌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공구를 하나하나 닦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간판을 복원하고 가게 내부를 작은 식당 겸 작업장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리모델링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이웃 상인과 대학생 봉사자, 은퇴 기술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가게 정면에는 은혜의 집이라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현관 옆 액자에는 박노인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선인은 돌아옵니다라는 문구가 또렷했습니다. 개관 첫날 무료 식사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서서히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던 청년이 주방 보조로 들어왔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낮에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미소를 보였습니다. 재단은 기술 교육과 간단한 수리 서비스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한 달 뒤 골목은 다시 사람 사는 소리로 분주해졌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액자 앞에서 짧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초겨울 첫눈이 내리던 저녁, 문 앞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얇은 점퍼와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춰서서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섰습니다. 들어오세요. 배고프죠? 소년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릇이 소년 앞에 놓이고 숟가락이 그의 손에 얹혔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조용히 골목을 덮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액자의 미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단정히 다짐했습니다. 받은 온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홀 안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날 밤 골목 끝 가로등 아래로 눈발이 길게 흩어졌습니다. 은혜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빛이 천천히 밖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그 빛을 알아보고 아주 작게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인연의 고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어졌습니다.